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전에 뵙던 분도 계시고 이제 처음 보는 분도 계신데 일단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는 제가 좀 참고로 알고 있어야 강의하면서 이건 넘어가도 되겠다, 이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서 잠깐. 팔이 아프신 분 있으세요 혹시? 나 어깨가 안 좋다 이런 분 없죠? 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둘 거야. 네. 자, 혹시 나는 이번에 그냥 중개사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도전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불인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어린이를 불인이라고 하는데 혹시 불인이다 있으세요? 불인이. 맞네. 네, 알겠습니다. 난 한 번 경험이 좀 있다 있으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한 3분의 1 정도 되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일단 아예 처음 하시는 분이고 3분의 1은 그래도 한번 이 시험이 어떤 건지는 그래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적응하는 속도는 빠르실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반복이 중요한 건데 한 번 보고 다 이해되면은 강의해야죠. 예. 3번, 4번, 10번 보고 해야 되니까 제가 책을 안 보고도 그냥 암기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반복했기 때문에 암기가 된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공법 강의하고 있고 혹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저게 뭐지라는 생각 들을 거야. 아까 3분의 2 정도가 이 부동산 공법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게 띄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띄었어야 돼. 이렇게 띄었어야 돼. 부동산과 공법을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그럼 뭐고 공법은 또 뭐고, 근데 저 밑에 국토개혁법은 또 뭐고 너만 잡는다 써놨어. 근데 제가 오늘 할 말이 저건가?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하는 법들을 통칭해가지고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규제하는 것들을 공익을 위해서 규제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신호등을 건너가는데 빨간불일 때 건너가야 돼? 파란불일 때 건너가야 돼요? 파란불일 때 건너가야 돼. 근데 만약에 빨간불일 때 건너가다 사고 났어. 그럼 이거는 누군가가 법규를 위반한 거죠. 그럼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규제한 법이니까 도로교통법이잖아. 그럼 도로교통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건 아니죠. 도로교통법은 공법인데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라 써놨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뭔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국가가 규제하는 법들을 모아놓은 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법이 한 1000개가 넘게 있어요. 그 1000개가 넘는 것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 한 330개 정도 있어요. 근데 330개를 우리가 공부를 다 하고 시험장을 가면 아마 10년 이상 걸릴 거야.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을 좀 추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금 현재 35회 시험 대비는 6개인데요. 옛날에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9개 법이었어요. 근데 9개 법에서 너무 공법이 어려우니 시험법을 좀 줄이자. 그래서 시험법을 줄이면서 6개 법이 된 거거든요.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은 몇 개 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6개 법이에요. 대답 안 해도 돼요. 평생 그러고 살면 되니까. 그럼 부동산 공법 몇 개 있다고요? 6개. 그럼 6개 법이 있는데 거기서 40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러 왔으니까 저는 자격증과 관련된 얘기 아니면 절대 하지도 않아요. 쓸데없이 이런 잡다한 얘기는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6개 법에서 40문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6개 법이 다 똑같이 나눠져서 나오냐? 그게 아니라 어떤 법은 12문제가 나오고 어떤 법은 2문제가 나와요. 그럼 6개 법 중에서 2문제 나오는 법을 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12문제가 나오는 법이라는 게 있어. 그게 대한민국 전국에 규제되는 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라고 해서 이름도 길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인데 너무 기니까 제가 국토계획법이라고 썼거든요. 얘가 12문제 나옵니다. 12문제 나오는데 12문제라는 거가 느낌이 딱 왔을 때 몇 점인지가 느낌이 안 오니까 이게 중요한 법인지 아닌지가 안 오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2차 과목 중에서 60점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죠. 절대평가라고 상대평가라고. 내가 시험 보는데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는 알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몇 점 이상만 넘으면 자격증 주겠다. 이게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과목별로 꽈락 없이 과목에 낙방되는 점수를 40점 해놨어요. 그래서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맞으면 자격증 줄게 라고 해놨는데
그럼 60점을 내가 최소한 맞아야 되는데 이 법 하나 6개 중에 얘가 1번 법이에요. 1번 법인데 얘가 12문제가 나와. 근데 한 문제가 2.5점이니까 계산을 하면 몇 점이 되는 거냐면 네 문제가 10점인 거죠. 그럼 30점인 거예요. 그럼 얘 여기서만 30점이야. 근데 내가 나머지 네 문제를 더 어디선가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꽈락을 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꽈락자가 되게 많다고 지금 현재 통계는 안 나왔는데 체감은 봤을 때 34회 공법 꽈락자가 되게 많을 거라고 보는데 50% 이상일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시험 본 사람 중에 1년을 공부했는데 40점을 못 넣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 그럼 이건 좀 심각한 거죠. 벌써 뭐 겁을 주는 게 아니라 현상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50%에 안 들려면 이 12문제를 다 맞추고 플러스 알파로 4개만 맞으면 되고 내가 틀려도 되는 문제가 몇 문제라는 얘기예요? 틀려도 되는 게 20 몇 개요? 24개라는 얘기죠. 24개를 틀려도 꽈락은 넘는 거잖아. 아, 너무 어렵나 이거? 12개에다 4개 더하면 16문제잖아요. 16문제가 40점이야. 그럼 나는 24개를 XXS 틀려도 16개만 맞으면 그 50%보다는 안에는 들어간다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6문제 나오는 게 있고 7문제 나오는 게 있고 2문제 나오는 게 있어. 근데 12문제 나오는 게 있어. 그럼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2문제야.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자세하게 잘 해두면 시험이 끝날 그날까지 아마 조금 다른 데보다는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한 지 이제 24년 됐는데 제 이름은 고상철인데 제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이제 제가 처음 강의한 거는 이제 99년도에 강의할 때 그때는 한문으로 출제되던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한문에서 한글로 바뀌었었어요. 10회 때였는데 그래서 10회 때부터 강의해서 지금 35회니까 이제 25년 차 됐거든요. 제 인생의 반 이상은 여기 강의하는 데 썼는데 그 시간 동안 오면서 공법 관련된 강의만 한 건 아니고 민법도 강의했었고 다른 과목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공법이 적성에 맞아서 공법으로 전환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공법 강의한 지 이제 24년 차 됐는데 이름은 고상철입니다. 나이가 궁금하세요? 나이는 아직 좀 어려서 목소리 딱 들으면 알죠. 예. 아직까지 40대라 어떤 사람은 50대인 줄 아는데 저 40대입니다. 40대고 강의한 지 25년 됐다고 그러니까 뭐 60대인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고시 공부하다가 중간에 아르바이트로 시작해가지고 좀 빨리 좀 여기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친구들 다 변호사 하고 있지만 저는 강의하고 있는데 밥은 제가 삽니다. 변호사, 법무사, 뭐 회계사, 공인중개사 다 필요 없고 술사, 밥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안 웃겨요? 그래서 지금 강의나 24년 차 했고 부동산 관련된 강의만 하는데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부동산 공법 강의하고 감정평가사에서는 이거랑 유사한 법인데 걔는 감정평가 관계법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평가 관계법규 강의하고 있고 이제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미스터홈즈라고 공인중개사 프랜차이즈거든요. 이제 거기 중개법인 제가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 230개 정도 지나가다 보면 미스터홈즈라고 있을 거예요. 미스터홈즈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고상철 아냐고 딱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잘해달라고 그러면 잘해줄 거야. 고상철 제자라고 그러면 또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 예. 그리고 그거 일을 하고 있고 학교는 인하대학교에서는 이제 대학원생 도시계획과 애들 도시계획 강의하고 있는데 제 주전공은 법전공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 강의하시지만 법전공이 전공 과목이라서 저는 이제 공법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놈이고 애는 둘 있고 애는 둘인데 아들 둘이라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중2병을 지났는데 오늘 중3인데 초등학교 5학년에 하나 있는데 형은 오늘 수능 본다고 쉰대. 근데 지는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울면서 갔어요. 네. 울면서 내가 그래도 가야 돼요. 이렇게 데려다 주고 저 이제 왔는데 뭐 강의만 주로 했던 건 아니고 이제 부동산 투자 관련된 것도 강의하는데 제가 투자를 안 해보고 강의를 한다는 게 웃겨서 저는 일주일에 절반은 강의 준비하고 절반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절반 일하는 거는 토지 개발하고 맨 처음에는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강의하다가 지금은 토지 개발 디벨로퍼 있죠. 건축하는 거. 그래서 땅 사가지고 어떻게 건축하는 게 좋냐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예전에는 이제 분양도 좀 했는데 분양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토지 쪽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쟤는 그래도 실무 물어보면 좀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나는 공부만 한 사람이 아니라서 나중에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 A라는 사람하고 내 친구인데 얘가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B가 이제 전데 얘가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얘가 1억을 빌려달라는 거야. 1억을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친구지만 만에 하나 있을 일에 대해서 걱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A한테 야, 내가 너한테 1억 빌려주긴 빌려주는데 너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나는 좀 담보로 뭐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아 했더니 자기가 땅이 있대요. 토지금 내가 너한테 담보 잡고 1억 빌려줄게. 그래서 토지에다 저당권 설정을 했어. 갑자기 왜 이 저당권이 나오냐? 저당권이란 말은 들어봤어요? 민법 시간에 우리 민법 선생님 꿀성대 희대 사기꾼 했어? 강의? 했죠. 목소리 되게 좋은 사람. 최희대 몰라요? 했죠. 목소리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할 때 저당권은 아마 설명을 할 건데, 그럼 나중에 A가 못 갚았다. 그럼 이제 A가 못 갚으면 B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문제가 생겼잖아. 그럼 이제 요 B가 지금 뭘 해야 되냐는데 여러분이 B인 거야. 그럼 이 A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상담은 그 꿀성대한테 가세요. 꿀성대한테 저한테 오시면 안 돼. 저는 공법 선생이거든요. 공법은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규율하려고 만든 공익을 위한 법이라 공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하고 얘는 사인이잖아. 사인과 사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민사관계에 관련된 거는 민법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사법. 그럼 이거는 저한테 오시면 안 되고 최희대 선생님한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있는 상태의 문제가 뭔 문제인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가서도 물어볼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이 두 개로 나눠져요. 크게 공법하고 사법으로 나눠지는데 내가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다가 건축물을 짓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되거든요. 국가가 짓지 말라고 해놨어. 현재. 지으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래. 그럼 국가와 나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공법이잖아. 그럼 저한테 오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민법 선생님한테 가시면 이거 고상철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국어 강의하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내가 이 주제를 넣은 거는 이 국토개법을 왜 배워야 되는데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뭐 자격증 따로 오신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로 온 거고 얼마 전에 감정평가사도 개강을 해서 그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뭐 따로 왔죠? 했더니 감정평가사 따로 왔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감평을 하는 사람의 업무랑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다르거든요. 공인중개사는 특정한 개인과 개인이 어떤 매매 물건, 대상물에 대해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매수 의뢰. 팔아달라고 매도 의뢰를 하면 양 당사자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중개한다고 하잖아. 중개를 해주고 계약이 성사됐을 때 일정한 중개 보수를 받는 거란 말이야. 근데 감정평가는요. 해당 토지, 해당 건물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법률적 기반을 토대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평가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중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 업무를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도 이 국토개법을 배워요. 공인중개사도 배우고. 왜 배우냐? 이 토지에 규제되어 있는 가치가 어떤 땅은 10층 질 수 있는데 어떤 땅은 2층밖에 못 져.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땅이에요? 10층 질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잖아. 그럼 이 땅에 규제되어 있는 걸 보고 얘는 상업지역이라 비싸고요. 얘는 주거지역이라 쌉니다. 규제된 게 달라서.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든 우리가 브리핑을 하든 알아야 되니까 공통사항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걔도 시험 범위에 감정평가사는 얘가 13문제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는 12문제 나오는데 그만큼 이 법이 되게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건데 저 자격증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중개법인의 대표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법조문이에요. 중개사법에. 그럼 법인의 대표인데 그러면 당연히 있겠지. 나 여러분보다 24년 선배인데? 갖고 싶어요? 갖고 싶으면 자격증 따면 돼. 근데 공인중개사를 시험하는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자격증을 따면 뭘 할 거냐, 어떻게 그 업무를 할 거냐, 그러면 내가 좀 뭘 배워야 되지? 이렇게 알고 시작한 사람이 있고 그냥 엄마가 가래서 온 사람도 있고요. 주변에서 누가 자격증 땄다니까 와 앉아 있는 경우도 있을 거야.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다는 거는 괴로운 일이에요. 재미없어. 저 선생이 하는 말이 들어오지도 않아. 새끼 사람은 좋고 잘생겼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돼요. 난 그게 싫어서 이 중개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아주 간단하게 아까 잠깐 제가 중개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여기 저희 회사 그 파트너스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자격증을 따고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해서 중개사무소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가 보증금 여기 3천에 120 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무실 새 건물이라서 들어와서 이제 임대 계약을 하고 자기는 이제 중개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중개사 자격증이 있지만 너 자격증만 땄지 너 실무 배운 적 있어? 배운 적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그럼 일정한 교육을 좀 받아라. 그래서 32시간 이내로 정해진 시간 안에 그래도 중개업과 관련된 중개 실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 교육이라고 해요. 그걸 한 4일이에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이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내리해요. 그거를 이제 하고 나면 수료증이라는 걸 줘요. 개설 등록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딱 하고 이분이 이제 2월 20일 날 오픈을 하겠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오픈을 딱 했어요. 그럼 이제 나는 무슨 짓을 해야 돼요, 이제? 나는 무슨 짓을 해야 돼? 나는 지금 공인중개사잖아. 공적 기관이 인정한 중개업을 하는 사람, 이 공인중개사예요. 국가가 나 자격증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격증 따서 주변에 축하도 받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동네에 아파트가 있다는 거야.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나 아파트를 지금 사야 될 상황인데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인데 저기 아파트 단지 내에 혹시 매물로 팔려고 내놓은 게 있냐? 이 사람이 없잖아요.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없으면 이 사람 집을 어떻게 사야 되냐면 집 파실 분 해가지고 이거 막 확성기 들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 얘기해야 돼. 불편하잖아. 그래서 중개할 사람한테 가야죠. 이 동네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 찾아가는데 미스터 문제 이쁘기도 하고 해서 들어왔어.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 정도 살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그러면 뭘 연결해 줘야 되냐면 매수인이 지금 현재 살려고 하지만 팔 사람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되죠. 그럼 팔 사람은 우리는 민법에서 매도인이라고 그래요. 뭐 법률 용어를 써야 되니까. 그럼 팔려는 사람, 이걸 우리는 일반인들 집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운 사람이잖아. 오늘 벌써 30분 동안 배운 사람이란 말이야. 이제부터는 집주인이라고 그래야 돼요? 매도인이라고 그래야 돼요? 매도인. 빌려 쓰는 사람이죠. 임대하여 차임을 주는 사람, 그걸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매도인하고 예를 들어서 빌려 쓰는 사람 임차인인데 살 사람은 매수인이겠지. 살매자니까. 그럼 이제 얘가 매수하겠다, 그럼 팔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집을 요걸 내놨어. 집을 내놨어요. 그럼 이거 뭐지? 이거 다 저작권에 걸려서 저작권이 안 걸리는 애들만 갖다 놓은 거야. 사진 막 쓰면 저작권 신고 들어와서 변호사랑 소송됐어요. 왜 아무 때나 사진 갖다 쓰냐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쓰는 사진은 다 제 사진이고 제 사진과 관련된 건 다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으니 신고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럼 매도인이 10억에 마침 내놨어.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중간에서 이분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 원래 기아자동차 대리점 하시다가 공부하셔서 따신 분이에요. 메가랜드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 이제 내가 중간에 어떻게 해야 돼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질문을 할 거야. 질문할 때 궁금한 거. 이거 10억 주고 사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득실 변경, 취득과 상실이라고 그러죠. 취득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해서 없어질 때 중간에 거래가 되면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뭐겠네? 취득세. 팔 때 양도에서 파는 거니까 양도에 따른 소득 생겼죠. 그걸 양도 소득세, 길어서 양도세라고 그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 듣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우리는 이제. 그럼 이 사람이 궁금하니까 물어봤겠죠. 뭘 물어봤냐면 지금 현재 내가 이걸 만약에 사게 되면 중간에 당신이 거래해 줬으니까 당신한테 내가 얼마 줘야 돼? 10억 주고 샀는데 중개 보수를 5억 달래. 그럼 집값 절반을 내는 건 웃긴 거잖아. 궁금하잖아. 그럼 내가 당신이 중개해 줬는데 처음 산 사람은 중개 보수, 옛날에는 사람들이 수수료라고 했는데 수수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수료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개정하면서 중개 보수란 말 쓰니까 이제는 수수료란 말 쓰지 마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변호사들이 변호하고 나서 성공 수수료 받아요? 성공 보수 받잖아. 근데 우리는 중개 수수라고 그러면 수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법 바꿨단 말이에요. 중개 보수라고. 우리는 정당한 대가로 보수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얼마나 했더니 내가 뭘 알아야 되냐면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중개사법에서 법정 수수료가 얼마, 즉 옛날에는 법정 수수료라고 하면서 법정 보수, 중개 보수 바꾸면서 요율도 약간 건드렸어요. 그럼 이제 금액대가 여기 주택이 2억에서 9억이면 보수 얼마 줄 거냐? 0.4% 이하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얼마짜리죠?
10억짜리면 9억 이상이죠. 9억 이상인 것들은 9억에서 12억 사이 주택은 0.5%다 이하에서 정해라. 그럼 0.5%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0.5%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야. 0.5%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0.1%를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험 자격증을 어렵게 땄는데 0.1% 받으실 겁니까? 죽어도 난 무조건 0.5% 받아야죠. 그럼 0.5%라는 얘기는 이 사람을 내가 중개했고 이 사람을 중개했으니까 나는 양쪽 거래를 성사시켰잖아요. 그래서 실무상에서는 일반인들이 막 쓰는 속어로 양타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간에 다른 사람 물건을 갖고 중간에 공동중개를 하면 반타 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 10억인 거니까 0.5%면 얼마죠? 너무 어려워. 10억에 0.5%. 5천 누구야? 눈을 500이죠, 500. 그럼 500만 원을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쪽도 거래해 줬잖아. 이 사람으로부터 얼마 받아요? 500만 원 받아. 그럼 양타를 쳤으니 양쪽 거래했으니 1,000만 원의 중개 보수를 받는 거야. 그러면 1,000만 원의 중개 보수를 받는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전까지는 이 500만 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와서 집 한번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막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보면 500이 아니라 1억도 받아내야 돼. 내가 이 자격증 따는데 10년 걸렸거든요. 10년 걸려 땄는데 내가 이거 500만 원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업을 안 해봤거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간에 단순히 집 한 번 보여준 걸 가지고 야, 이걸 500을 준다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법에서는 0.5%로 딱 정해버리면 분쟁이 생길까 봐 얘네들이 피하려고 0.5% 이하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저 국회로 보내주시면 전 무조건 1%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동작구로 나갈게요. 어쨌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 근데 양쪽에서 거래할 때 이제 궁금한 거에 대한 답변 잘해줘야 돼? 잘 안 해줘야 돼요? 잘해주고 브리핑을 잘해서 저 사람의 재산상 피해만 안 끼치게 해주고 중개 거래가 잘 됐을 때는 오히려 1,000만 원 주는 사람도 있어요. 중개사가 대한민국에 11만 명 있는데 그중에 내가 중개를 되게 잘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거 최근에 여기가 투기과외직으로 지정이 되려고 준비 중인 이유가 이 옆에 단지에 좀 뭐 예를 들어서 호재가 좀 생긴 거야. 뭐가 들어온대. 뭐 지하철이 개통이 된대. 이거 분명히 여기 12억까지 갑니다. 근데 지금 10억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싼 거니까 2년 뒤에 대파실 때 제가 이제 팁을 드릴게요. 왜 팁을 드리냐면 이 사람이 10억 주고 산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 사람이 이사를 다시 또 갈 수도 있대. 직장 때문에 온 거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12억에 팔면 양도에 따른 차익이 얼마예요? 2억. 2억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뭘 내야 되냐면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는데 지금 막 주택이 여러 채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중과할 때 60%까지도 냈었어요. 그러면 6, 20, 1억 2천을 세금 내야 돼. 그럼 8천만 원밖에 수익이 안 생기는 거잖아.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불인이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성함으로 대표님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보통 사장님이라고 하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 뭔 대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부동산 사는 사람은 대표예요. 나한테는 대표님 거야. 그럼 대표님 혹시 대표님 이름으로 된 주택 부동산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종부세는 좀 내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나 그런 게 뭔지 모르겠고 나 집 한 채도 없고 지금 처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자자. 무주택자가 집을 샀어.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이제 몇 세대 주택자예요? 1세대 1주택자가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세법에서 배울 거예요. 세법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걸 비과세라고 하거든요. 과세를 안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특한 게 있는데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거주 요건이 있는데 조정 대상이 아니면 2년 보유하고 매도할 때는 세금을 안 내요. 그럼 이 사람이 1년 8개월 뒤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면 일단 4개월만 참읍시다. 1억 2천을 낼래요? 안 내실래요? 그럼 이 사람은 안 내는 거잖아. 4개월 뒤에 그냥 이사를 가면 1억 2천을 벌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도움 준 거잖아요. 1억 2천을 벌게 해줬잖아. 500만 원이 이게 우습지.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거는 중개를 하면서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앞으로 이 집을 잘 샀다. 산 거에 뿌듯하다. 저 사람이 이익이 생겼다. 그랬을 때 중개 보수는 깔끔하게 되게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0.5%를 깎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깎기 시작하면 솔직히 와가지고 보여준 것도 없고 그냥 오자마자 바로 계약서 썼는데 이거
뭐 하는 일 없이 너무 세게 받은 거 아니야? 0.3%로 하자 막 이래요. 500 받을래요? 300 받을래? 난 마음이 약해서 300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중개업 할 때 힘들어요. 아, 정당하게 제가 이 물건을 확보하느라고 이제 고생했는데 이건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이고 내가 중간에 연결한 건데 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받으라고 돼 있지만 저희는 무조건 0.5% 받습니다. 안 되면 계약서 다른 데 가서 쓰세요.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0.3%라도 주세요. 이러면 내가 굳이 이걸 딸 필요가 없는 거야.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한테 도움도 안 줬다라고 생각이 인식이 되면 이 사람은 깎으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깎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궁금한 게 취득세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취득세는 몇 프로야? 취득세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경험이 있다면서 몇 분은. 네. 세법에서 취득세 배우잖아. 주택의 취득세. 대략 몇 프로? 그냥 일반적으로. 4%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저거 얼마야? 10억짜리죠? 그럼 4%면 얼마야? 4천만 원이에요. 10억이 아니라 10억 4천원 정도가 있어야 등기부상에 내 명의를 갖고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현재 등기부에 적혀 있는 이 사람 이름을 이 사람한테 갖고 오는데 우리가 취득하다 보면 법무사 비용도 줘야 되고 하잖아요. 뭐 취득세가 있고 뭐 주민세 있고 뭐 기타 비용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기타 비용 다 포함해서 10억 4천 정도가 있어야 나한테 넘어오는데 이 사람은 10억만 딱 준비해 갔다. 그럼 또 문제 생기잖아요. 등기하는 절차상에 나는 세금이나 등기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 되니까 세법 배워야지. 그리고 재건축 가능하냐 물어보는 이유가 이 사람이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자기는 어차피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라 재건축 아파트를 팔고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또 재건축한다고 이사 가라고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여기 아파트 재건축이 언제쯤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아파트가 몇 년도에 지었는지 알아야 되죠. 몇 년도에 지었는지 알려면 우리 어떤 정보를 뜯어봐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 널리 알리는 장부라고 그래서 대장이라고 하거든요. 대장님 이 대장이 아니고 그 전망대 할 때 대자가 무슨 대자냐면 널리 알릴 대자예요. 그럼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장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건축물 대장이라고 그래요. 단어 어려워요? 나 지금 최소한 진짜 너무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건축물에 대한 공적 장부로 널리 알리는 장부, 대장이라는 거를 정부가 발급을 해준대요. 세움터나 뭐 사이트 있어요. 정부24나 이거 가면 주소 지번만 넣으면 이 건축물에 대한 그 정보가 나와. 그럼 그 정보를 보고 아예 1975년에 졌네요. 라고 했어. 75년이면 지금 몇 년 된 거죠? 40년, 이제 50년 다 된 거죠. 거의 50년이 된 거잖아. 그럼 50년 정도 됐으니까 재건축 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는 재건축에 관련돼서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 안전진단이라는 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안전진단 통과가 되려면 최소한 우리나라는 법률상 한 30년 정도에서 40년 정도 지나야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하고 최근에 여기가 안전진단 통과가 됐다. 통과가 됐다고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통과가 되고 나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 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 후에 조합이 결성되면 그때 이 조합이 시행자가 되고 얘네들이 짜는 계획을 사업시행 계획을 한다. 지금 듣기 싫어 죽겠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공법이에요. 그럼 사업시에 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분양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 몇 평으로 할 건지 물어보시면 신청해서 난 몇 평대 받을 거다라고 신청서 제출하시면 그들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계획을 짜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인가 떨어지면 그때 차고 들어가니까 이 기간이 최소한 한 3, 4년 이상 걸린다. 근데 이 아파트를 취득하시고 거의 뭐 2년 뒤에 이사를 가신다 했으니 취득하는 데는 문제도 없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초과 이익이라는 게 또 생기니까 투자 가치로도 있고 거주하는 데도 지장 없으니 하십시오.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재건축이 가는 거 알아야 되는데 잘 봐요. 재건축이라는 건 부동산을 가지고 뜯어 고치고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해야 돼요? 국가 규제해야 돼요? 국가 규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공법에 있겠네. 근데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법은 기존에 있던 오래된 건물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비 사업 파트에 있어요. 그럼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파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정비법에서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를 공부를 해야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공법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세법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그다음에 조합 설립 여부도 재건축도 마찬가지. 이게 공법에서 나오는데 방이 자기는 원하는 게 3개짜리를 원한대요. 3개짜리를 원하는데 2베이 말고 3베이를 원한대. 2베이는 뭐고 3베이는 뭐야? 베이는 만을 말하는데 영어로. 베이가 방의 개수인데 창문 즉 햇빛이 들어오는 쪽에 그 방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햇빛 들어오는 쪽으로 방이 3개가 있어. 그러면 이제 3베이 구조라고 하고요. 2개 있으면 2베이겠죠? 그럼 이 방이 뒤로 가 있겠네? 옆에서 보면 두꺼운 게 2베이고요. 약간 얇으면 3베이야. 그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깜깜해요. 깜깜하면 3베이 구조예요. 깜깜했는데 뭐가 딱 켜졌어. 이렇게 집에 문 열자마자 이게 켜지는 집 있죠? 거의 다 3베이 이상 구조예요. 근데 2베이는 문 열자마자 환해요. 창문이 보이거든. 자기 집이 2베이인지 3베이인지도 모르는데 중계를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분명히 우리가 실생활에서 봤던 건데 그거를 전문 용어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란 말이야. 근데 처음에 자격증 딸 때 이건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안 배워. 근데 막상 나가면 2베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2베이야? 2베이 장점이 뭐지? 신혼부부는 2베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들 있는 사람들은 3베이, 5베이까지 좋아해요. 왜? 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 방에 햇빛이 들어가는 게 좋아? 햇빛 안 들어가서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쭈그러지는 게 좋아요? 햇빛 들어가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거실, 안방, 거실, 애들 방 이렇게 돼. 3베이야. 근데 이 방이 뒤로 가잖아요? 그럼 이건 뭔 베이가 되는 거야? 2베이.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30평인데 아파트예요. 근데 저희 집은 2베이 구조였어요. 저는 쪽방 가 있었어요. 창문이 안 들어와서 곰팡이가 맨날 내 방 끄트머리에 막 생겼어. 그런 방을 아들한테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3베이 좋아하겠지. 아, 그럼 신혼부부는 왜 2베이를 좋아해? 얘네들은 활동 반경이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실이 넓은 걸 좋아하지 좁은 걸 좋아하지 않아. 빈 방은 뭐 창고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베이 좋아하니까 지금 고객이 왔어.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얘네들 딱 보니까 신혼부부 같아. 2베이 주면은 보여주자마자 바로 성공이야. 근데 4베이 보여주면 어우 답답해요 막 이래요. 왜 답답해? 방이 2개가 남는데 쓰지도 않아요. 거실하고 안방을 주로 쓸 사람들인데 뭐 결혼하자마자 갑방 쓰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쇼윈도 부분은. 예. 근데 그들의 취향이라는 거는 아 이게 아파트 구조가 따라 다르구나. 그리고 시세가 10억이라는 게 정말 맞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차인일 수도 있죠. 그럼 현재 이 건물의 담보가 얼마가 대출이 돼 있는지. 만약에 10억짜리인데 잘 들으셔야 돼. 전세가 3억이라는 거야. 10억짜리 전세금 3억이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상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상식 얘기하는 거야.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지금 전세가 3억이면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대요. 그러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엄청 싼 거야. 전세가 대부분 7, 80%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집에 혹시 대출이 담보가 있나요? 했더니 이 저당권이 8억이 설정돼 있대. 8억이 설정돼 있는데 내가 전세를 3억 들어가. 아파트 몇 억인데 10억인데 내가 들어가면 만약에 그 사람 그 저당권 설정했던 사람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경매를 넣으면 이게 11억에 낙찰됐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세 10억짜리가 근데 11억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집값이 올라갈 때, 상승장일 때. 근데 하락장일 때에는 얘가 9억에 낙찰이 되면 그럼 기존에 7억 있던 사람이 싹 가져 1순위자 가져가고 2억 남잖아. 9억이니까. 근데 자기 3억을 넣었는데 그럼 나는 이제 1억을 못 먹는 거죠. 깡통 되는 거죠. 이 깡통 주택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등기부상에 이 사람이 소유권에 갖고 있던 건물 담보물권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이 돼 있냐, 담보가 어떻게 돼 있냐, 대출이 얼마 돼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이 사람이 못 하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린다. 이게 널리 공공에게 알려준다 해서 우리가 공시한다고 그래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공시하는 장부를 공적 장부를 공부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건축물 대장도 있겠지만 소유권에 관련된 대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에 관련돼서는 권리라는 거잖아. 그럼 권리에 대한 거는 소유권에 관한 거니까 이거는 공적 장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소유권에 관련돼서 얘를 등록해서 기재하는 부서라고 해서 등록하여 기재하니까 뭐예요? 등록하여 기재한다. 등기라고 그래요. 등기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권리 분석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등기부 보는 방법 알아야 되죠.
그럼 등기법은 토요일 날 아마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야. 그럼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중에 지금 현재 취득세는 세법이고 이렇게 재건축 조합은 공법이고 좀 전에 등기부는 등기법이고 공시법이고 그럼 제가 다 얘기한 게 지금 민법 얘기했어요? 아니면 제가 부동산 학 개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안 했죠. 지금 이건 실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중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한테 확인을 제대로 안 해주면 문제 생기죠. 그럼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어겨서는 안 되는 법이 중개사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확인 제대로 못했다. 이건 문제 생길 수 있어. 중대한 하자면 무효사유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확하게 중개해줘야 되니까 중개사법도 알아야 돼. 그럼 지금 얘기한 건 다 실무죠. 실무니까 얘네는 실무는 1차 과목이 아니라 2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은 실무고 1차는 기본 소양 지식을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그래도 민사관계 관련된 계약에 관한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민법은 아시고 부동산학과 관련된 개괄적인 이론도 좀 아냐. 그래서 개론도 공부한 거야. 근데 얘는 실무에서 써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한 상태에서 2차를 합격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데 실무할 능력이 없으면 자격 주지 마. 그래서 원래는 1차 시험이 끝나고 3개월 정도 있다가 2차를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고시는 다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자격증 시험은. 근데 오늘 시험 뭐였죠? 오늘 아침에 시험 보잖아. 수능 보잖아. 대한민국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국가고시가 수능이거든요. 수능이 50만 명인가 봐요. 49만 명인가? 근데 그 다음으로 2등으로 제일 많이 보는 시험이 국가고시 중에 2등으로 제일 많이 보는 시험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작년까지 30만이 넘었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35만도 갔었는데 요즘엔 부동산 경기 안 좋으니까 작년에 9만 명이 빠졌는데 지금 1등이 그거, 2등이 공무원, 3등이 공무원, 4등이 뭐 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자격증을 다 더해도 9만 명이 안 돼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분이 작년에 9만 명이 빠졌어. 그래도 20만 명이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야. 근데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을 따로 하게 되면 학교 잡는 것도 힘들고 시험 보는 감독관 구하기도 힘들어. 하루에 보자. 그럼 1차를 오전에 보고 2차 오후에 보자. 해서 합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1차를 합격한 사람은 만약에 2차를 볼 수 있는 거지만 얘는 하루에 보잖아요. 근데 1차 시험 보고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봐라. 일단 보고 1차도 됐고 2차도 됐으면 그러면 합격증 줄게. 근데 1차가 안 됐는데 2차가 됐어? 나 못 줘 너. 넌 소양이 없어. 이렇게. 근데 1차는 붙었는데 2차가 안 된 거야. 좀 아까운데 넌 소양은 있는데 아쉽게도 2차가 좀 모질라니 내년 한 번만 기회 줄게. 그래서 1년 유예 기간을 주고 다음에는 1차를 안 보고 2차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차만 보신 분들은 합격이 됐으면 2차만 준비하러 오신 거잖아. 2차만 보시는 분 있어요? 두 세 분들. 이분들은 이제 이번에 1차 시험에 합격이 되신 분들이고 내년에 2차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도 시험을 많이 보니까. 그리고 하나 또 물어볼까? 파는 사람은 양도인이잖아. 그럼 양도인은 제일 궁금한 게 양도세가 얼마 나오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근데 내가 세무사도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봐 해서 세무사한테 물어봐 이러면 이 사람이 팔고 싶겠어요? 나 안 팔아 너한테. 이럴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갑이잖아. 나 안 팔면 끝이잖아요. 안 팔고 다른 중개사무소 여기 중개사무소가 20개 있는데 너한테 안 팔아.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양도세 제가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모르겠으면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 하면 되고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시험에서 내니까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략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세무사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어플이 있어요. 양도세 계산하는 어플이 있으니까 그 어플 주소를 알려주고 그 관련 정보를 제가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집이 두 채인지 세 채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저 사람이 두 채인지 세 채인지도 알려줄 수 있지만 안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사이트 들어가셔도 되고 뭐 어플 이거 깔아드리시면 여기다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건지 거의 맞습니다 라고 해주고 넘어가면 돼요. 어쨌든 저 사람은 나를 통해 뭔가 알았잖아.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 다시 가지 옆에 있는 미스터 홈즈를 안 가. 미스터 홈즈로 가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됐고 하나 더 해볼까?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중개한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뭘 중개하는 거야? 이분이 자동차 중개하는 거야? 우리가 BMW 우리가 딜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중개하는 대상물을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때에는 중개 대상물을 규제하는 법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뭘 중개하는데? 중개 뭐 하죠, 우리? 중개 뭐 해? 응? 이해하죠, 예. 부동산 하자, 부동산. 부동산을 하지, 나무 임목도 부동산이긴 해요. 근데 나무 사세요 이러지 않잖아. 소나무 5천만 원짜리 소나무도 있더라고. 그 조경 되게 이쁘게 하는 거. 근데 그거 우리 중개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어디에 혹시 있는지 아세요? 예,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어사전이라고 하면 눈 확 찔러버릴 겁니다. 부동산의 정의가 어디 있냐고 했더니 국어사전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린 법률이잖아요. 그럼 우리 부동산 관련돼서 규제하는 법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의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민법에 있어요. 민법에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진짜 수준 확 이하 떨어지는 거고 이게 재산 산자는 맞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은 맞는데 정확하게 그럼 부동산이 뭔데라고 물어봤잖아. 움직이지 않는 게 한두 개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가장 큰 거를 정의해 주면서 얘네가 부동산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에 써 있냐면 일단 혹시 민법이란 말 들어봤어요? 민법 들어봤어요? 민법 몇 조에 있냐면 99조 1항에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2항에 부동산이 아닌 위에 거 아닌 것들은 부동산을 제외한다 써 있어요. 그럼 그 결론은 뭐냐면 토지하고 뭐예요? 정착물을 말해.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나무도 있고 전봇대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그리고 건물도 있죠. 우리가 신호등 싸게 나누면 싸게 사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 우리는 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대상하는 거잖아.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이 대상이다라고만 보시면 되고 이거 동산의 뜻은 뭐죠? 움직이는 재산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초등학교 애들이 그래요. 얘들아 동산이 뭐야? 움직이는 재산이요. 막 이래. 걔네들 막 손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런데 우리는 이건 초딩 수준으로 가면 안 되니까 얘는 대상물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얘 종류를 딱 봤을 때 토지 같은 경우에 또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움직여서 왔다리 갖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걔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인데 그럼 이제 동산의 대표적인 게 이 안경 있지 안경. 이 안경을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안경? 네 거라고 해도 괜찮아요. 막 해주세요. 네 거, 뭐 교수님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고석철 네 거잖아. 제 거죠? 제 건지 어떻게 알았어요?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는 말을 좀 약간 어려운 말로 점유라고 그래요.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소유권자겠네라고 확정 짓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야. 추정하는 거지. 내가 빌려올 수도 있잖아. 꿀성대한테 빌려올 수도 있고 내가 훔칠 수도 있죠. 소유권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시계 누구 거예요? 네 거라고 해도 된다니까. 제 거죠. 제 건지 어떻게 알았어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사는 가지고 있는 점유하는 자를 소유권자로 보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려면 공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로 보통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얘야. 얘.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소유권의 명시 방법을 동산의 경우는 공시하는 방법이 그냥 점유하면 된다라고 보지만 뭐 신발 제 거니까 제가 신고 있는 거잖아. 운동 마찬가지로 안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그럼 이게 제 땅이거든요. 제 땅이야. 그럼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어야 돼요? 저기 가 있어야 돼? 제가 강의 끝나고 갔더니 등치 큰 애가 딱 누워있으면 나 끝난 거야, 이제. 점유자잖아. 근데 좀 약간 얇은 애가 앉아있어. 누구야 했더니 점유자다 이러는 거야. 점유자가 뭔데? 소유자다 이러면 이거 내 건데? 그러면 한 번 붙어야 되죠.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생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저희 집이거든요. 그럼 저희 집인데 이거 누구 거야 했더니 저희 집인데 이게 만약에 명시 방법이 동산처럼 만약에 점유하는 사람을 소유권자로 본다면 제가 갔을 때 문을 열려고 그랬는데 누가 문을 딴 거예요. 강의 끝나고 갔더니 누가 또 앉아있네? 안 나와? 이러면 또 분쟁이 생기죠.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찾다가 얘는 동산은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꾸 분쟁이 어디서 생기냐면 이 부동산에서 생기는 거야. 그럼 부동산의 권리를 이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명시하는 방법을 국가 공공기관이 등록을 해서 기재해주자. 등록해서 기재한다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등기부에다가 기재를 해서 현재 이 건물은 누구 거다. 이 토지는 A 거예요.
이 건물은 B 거예요 라고 해서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있는 거고 건물은 뭐가 있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로 이원화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등기제도라는 거, 지적제도라는 게 일본 놈들이 만들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한문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산화되고 있어서 정보란 말을 쓰지만 옛날에는 서류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는데 아직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등기부라고 해요. 그럼 등기라는 걸로 명시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부동산은 소유권의 명시 방법을 뭘로 하고 있어요? 등기로 하고 있어. 근데 문제가 생긴 게 혹시 여기 선박 요트 있으신 분 있어요? 친하게 지내려고. 요트 한 번만 써보자. 요트 없어? 있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항공기 있으신 분 있어요? 없잖아. 항공기하고 선박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일단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할 때 일단 동산이죠. 정착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걔는 동산인데 명시 방법이 그러면 뭐여야 돼? 점유. 그럼 항공기에서 못 내려 얘는. 평생 거기 있어야 돼. 선박에서 못 내려요. 그냥 거기서 물 먹고 짠물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얘는 동산이긴 한데 재산적 가치가 큰 것들은 이거는 명시 방법을 얘도 이렇게 하자. 야, 자동차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이 사람이 자동차를 갖고 있다라는 걸 공적 장부에다가 써가지고 등기하여 기록한다 해서 얘도 뭐야? 등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 뭐라고 하죠? 등록증이 발급이 돼요. 그래서 선박 등기, 항공기 등기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명시 방법이 점유가 아니라 뭘로 하냐면 부동산과 유사하게 하네. 그럼 부동산은 아닌데 준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걔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준부동산 이러면 되지. 그래서 법률에서 아마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부동산, 준부동산 얘기할 거예요. 그럼 결론 얘기할 겁니다. 제가 지금 부동산 공법을 강의할 건데 선박 강의할 것 같아요? 준부동산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부동산 공법은 일반적으로 주부동산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하고 준부동산을 포함해서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럼 나는 협의의 부동산만 얘기할 거야. 협의 부동산이니까 뭐하고 뭐만? 토지하고 건축물만 할 거예요. 그거를 강의하는 놈이 저라는 거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설명을 해놨냐면 공법에서는 다 다뤄요. 등기법도 다루고요. 중개사법도 다루고 다 다뤄. 공법은 자질구레한 게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놔야 그래서 요 2차를 배우고 실무에 나가서 내가 이 공부를 중개업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내가 공법을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법이 바뀌니까. 그럼 이제 이 많은 부동산 중에 내 거는 없죠. 이 도로는 누구 거 같아요? 이 도로. 도로 누구 거냐고 했더니 도로 저 어느 시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느 시예요? 서울시야. 그럼 서울시가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국도야. 국도면은 이제 국가도로잖아. 그럼 이거 국토교통부 산하에 소속돼 있겠죠. 국가 소유일 수도 있고 서울시 소유일 수도 있어. 근데 개인이 만들면 이건 사도라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요거에 대한 소유권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한 사람이 다 가질 수도 있겠지만 분양을 했으면 개별 소유겠죠. 소유권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네. 집합해서 살고 있죠.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개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살고 있어. 이건 뭐야? 단독 건물이죠. 그럼 이제 주택의 종류도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 별도로 그냥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얘는 소유권의 권리 관계가 좀 복잡하겠죠. 근데 얘는 그냥 건물 소유자 한 명 딱 한 명 하거나 공유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야, 구분을 좀 해야겠다. 건축물도 종류를 단독주택도 있지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에서 한 1인이 들어가서 그냥 거주만 해. 방만 쓰는 거야. 그럼 다중이 쓰는 다중주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세대를 구분했는데 한 사람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택을 뭐 혼자 다 갖고 있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갖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갖고. 다가구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요. 그럼 1인 소유란 얘기예요? 공동 소유란 얘기예요? 1인 한 사람이 소유해서 이 건물 안에서 구분해서 갖고 있는데 3계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요. 바닥 면적을 더한 게 660 이하면 그걸 다가구 주택이라 한대. 이런 정의를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동산 안 할 거고요. 뭐만 할 거예요? 그럼 토지하고 뭐만 할 거냐면 건물 할 건데 건물의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럼 이거 건물에 대한 규제는 무슨 법에서 배우면 되냐면 건축법에서 배우면 돼요. 근데 여기가 오래된 건물이 밀집이 돼 있어서 재건축을 하겠대. 재건축하는 거는 건축법에는 없겠죠.
제가 아까 정비에 관한 법이 하나 있다고 했었죠.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돼. 근데 여기 녹지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인구가 너무 많은데 주택이 너무 부족한 거야. 서울시에서 그러면 빨리 주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기 용도를 좀 개발할 수 있는 용도로 도시로 개발하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구획정리라는 걸 해서 이 구획 정리된 상태에서 이걸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해주면 건물 짓는 사람이 나오겠죠. 여기다 주택을 공급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기존에 있던 땅을 싹 밀어서 개발을 해야 돼. 이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법 만들었으니까 도시개발법의 절차에 따라 시행자는 누가 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땅을 바꿔주는 환지로 하든지 이런 절차를 다 정해놨으니 이 법에 맞게 해라. 이게 도시개발법이에요. 이제 제가 지금 보세요. 국가가 땅을 이용하는 거 규제하는 법들이잖아. 그 법들이 330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것 중에 우리는 몇 개 법 배운다고요? 6개 법. 근데 민법은 민법 단일법에다가 기타 특별법을 배우는 거고요. 근데 세법은 세무에 관한 법만 배우는 거잖아. 중개사법은 중개사법만 배우잖아. 근데 공법은 6개 법이니까 양이 최소 6배 이상은 돼야 되죠. 근데 6배가 아니라 중개사법의 30배야. 조문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은 법이 부동산 공법이구나라고만 보시면 돼요. 요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전문가 될 사람이잖아요. 전문가 될 사람이잖아. 그럼 이 땅을 딱 보자마자 땅이란 표현보다는 이제부터는 뭐라고 표현하고? 토지. 토지인데 이 토지는 지금 현재 옆에 있는 땅은 뭐 하고 있죠? 옆에 있는 땅 뭐 하고 있어? 이게 어려워? 농사 짓고 있잖아요. 농사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벼가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벼가 자라고 있으면 땅에 물을 머금고 있죠. 그럼 밭인데 물을 머금고 있잖아. 그럼 밭전자에다가 물을 올리면 이걸 답전자라고 그래. 전답할 때 논답자라고 그래. 그럼 얘는 논으로 쓰이고 있죠. 그럼 얘를 현재 답으로 쓰이고 있는데 얘도 답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뭔가를 작업을 했네. 그럼 이거 그냥 했을까?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을까? 내가 이거 이용할 때 국가가 규제하고 있을까요? 규제하고 있어요. 야, 이거 해당 지역은 여기 녹지지역인데 네가 건물을 짓고 싶으면 기존에 여기에 답이었던 거를 형지를 바꿔야 된다. 형지를 바꾸는 거를 우리는 농지를 규제하는 법이 있어. 농지법이라고 있어요. 농지를 이제 농사 안 짓고 다른 거로 쓰겠다는 거죠. 그럼 바꿀 전자에다가 쓸 용자 쓰면 전용한다고 그래요. 그럼 농지를 전용해서 하겠다. 뭐 받아야 돼? 허가. 이걸 농지 전용 허가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무슨 법에서 배우겠네? 농지법에서 배워요. 근데 그게 시험범위에 있다고. 내가 왜 저걸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건 알아야 중개를 내가 한다고. 그러면 이 답이었을 때의 땅 가격하고 얘가 건물을 올 수 있는 형질로 바뀌고 나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 그럼 얘가 돈 되는 거잖아, 이거. 대한민국에 있는 땅 다 사가지고 해버려야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부족해지냐면 농지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국가가 절대 개발하면 안 되는 농지는 절대 농지로 두겠다. 이걸 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고 얘는 좀 개발해도 되겠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을 안 해요. 그럼 얘는 전용하기가 좀 쉽고 허가가 잘 나는 땅이야. 그럼 둘 중에 어느 땅이 사람들이 수요자가 많겠네? 농업진흥지역이 많겠네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땅이 많겠네? 아닌 땅이 많겠죠. 그래서 옛날에 얘는 절대농지, 얘는 상대농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지. 그러니까 얘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 땅값이 올라가겠네. 그걸로 이제 농지법에서 배우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농업진흥지역인데 조만간 제가 해제가 된다. 그럼 저런 땅은 미리 투자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제가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농지법을 알아야지 알죠. 근데 농지법도 모르는 사람이 농지 투자하세요 이러면 왜요? 그랬더니 농업진흥지역인데 왜 투자해? 그러네. 이러니까 이거 조만간 해제가 되는데 해당 시청 사이트 가서 봤더니 농업진흥지역은 해제할 때 항상 공시하게 돼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 기간을 주거든요. 열람 기간에 의견 제시하라고 할 때 우린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해당 평택시청 사이트에서 해당 토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예정지라고 현재 공시가 돼서 이거 해제가 되면 땅값이 올라가니 지금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투자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야. 왜 올라가는데 그때 남들이 그러던데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해당 토지가 지금 현재 이걸로 바뀌려면 농지법에서 지금 현재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데 건물을 지려는 사람이 저걸 샀다면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받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농지잖아요. 그럼 농지 전용하기 위한 서류를 같이 제출해 버려요. 그럼 여러 가지 다른 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 서류를 제출하면 이 허가 담당 권한자가 다른 행정기관장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해도 되냐, 해도 되냐, 뭐 건축 허가 날 건데 농지 전용해도 돼? 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해서 오케이가 되면 얘가 건축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럼 나머지 인허가를 또 받으러 갈 필요 없이 의제시켜요. 이걸 행정 절차 간소화라고 그래요. 평상시 안 듣던 말만 나오니까 짜증나죠. 행정 업무를 간소화시키려고 만든 거라. 그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건축 허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럼 농지 전용 허가 받고 와서 자 이제 건축 직원이 건축 허가 또 받고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농지 전용 허가 의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자기 건축을 안 해본 사람은 허가 이거 다 받다 어떻게 나는 건물 지어놓은 거 살래? 그럼 지어놓은 거 사시면 돼요. 비싸게. 근데 나 싸게 사고 싶어. 그럼 내가 땅 사서 내가 지면 제일 싸겠죠. 중간에 낀 사람이 없으면 수익은 다 가져가는 거죠. 우리 1억이었던 게 2억 되고 2억이었던 게 3억 되는 거를 우리 이건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P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전문가야. P 붙었냐 안 붙었냐? 프리미엄 붙었어 안 붙었어? 있어 보이죠? 안 웃겨? 프리미엄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기존의 가치에 플러스 알파 된 게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변화가 돼야지. 변화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나가지만 들어간 비용이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의 가치가 올라갔어. 그럼 2,000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이득을 계산해 보니 하는 게 맞겠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나는 그런 걸 몰라. 공법 관련된 걸 몰라. 그러면 이제 평생 그냥 남이 사는 거 사는 거예요. 아파트 맨날 우리 분양받잖아. 할 줄 모르니까. 그죠? 저 할 줄 아는 사람은 땅 사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잖아. 돈이 되니까 분양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자선 사업을 하는 거야? 그 돈을 즉 프리미엄을 가져가려고 개발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들이 있어서 부동산 공법이 있는 거구나. 근데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될 법은 6개 법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럼 이제 설명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학원 몇 층 했죠 우리가 지금? 6층 했어. 이 6층의 용도는 뭐죠? 난 이걸 중개해야 되는데 6층의 용도는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메가랜드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보이세요 이거? 이종호, 이거 꿀성대, 고상철 보이세요? 옛날에 간판 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내렸어요. 한 달에 500만 원인가 내는데 아깝잖아. 돈 많은 다른 해커스가 와서 올려놓은 거고 우리 회사도 돈 많아서 옛날 광고 했었어요. 친구가 전화 왔는데 야 가는데 네 얼굴 있더라. 그래서 어디서? 나도 몰라. 노량진에서 널 봤대. 그래서 노량진에 내가 왜 붙지? 메가랜드에서 광고했나 본데 했더니 얼굴이 내 몸집보다 더 커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지금 내렸죠. 이제 없어져서 지금 해커스로 바뀌었어. 바로 밑에 우리 여기 있는 거잖아. 얘 용도가 학원이어야 돼. 학원의 건축물상 용도는 교육 연구 시설이에요. 건축물 대장의 교육 연구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메가랜드가 만약에 건물을 사옥을 져서 옆에 있는 건물로 이사를 갔대요. 그럼 여기 갔어? 그럼 얘가 나가면 공실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공실되는데 여기서 누가 단란주점을 하겠대. 단란주점 하겠대. 가능할까요? 교육 연구 시설로 되어 있는데 단란주점이 들어왔어. 춤을 교육하는 거야? 춤을? 그럴 수 없잖아. 단란주점은 용도가 위락시설이에요. 교육연구시설은 교육복지시설이고 용도가 다르면 용도를 뭐 해야 되겠네? 변경해야 돼. 그럼 용도 변경할 때 그냥 해야 돼요? 또 국가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용도 변경 허가를 받든 신고를 하든 기재 변경 신청을 하든 그 절차를 다루는 건 건축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이제 약간 감 왔죠? 근데 그거를 왜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되냐? 여기 임대료가 지금 현재 월 1,000이 나가. 근데 이거 중개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겠대.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중개보수가 지금 현재 2천만 원이야. 한 번 하는데 상가는 비싸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중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단란주점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단란주점이 돼야 말이죠. 그럼 용도 변경이 단란주점으로 된다라고 하면 중개해도 되죠. 근데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물건 찾아야지. 근데 이 건물은 안 돼요. 단란주점이 안 돼. 왜 안 돼? 이미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와 있죠. 교육연구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위락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건축법상에서 용도 변경이 안 되니 다른 물건으로 해야겠다. 그럼 이 사람이 본 거는 여기가 너무 위치가 좋은데 딴 데는 하기 싫다. 그러면 다른 물건 찾으셔야지. 그냥 무작정 거래 계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규제되어 있는 게 있어서. 자, 아까 제가 민법 어디서 찾냐면 이제 하나 알려드리고 싶게요. 자, 봐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법을 제정하는 우리 사무소를 법제처라고 그래요. 법제처에서 활용하는 사이트예요. 이번에 법이 뭐가 개정됐습니다. 또는 뭐 폐지됐습니다. 아니면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알리는 사이트가 법제처라는 사이트인데 내가 아까 정의가 부동산 정의가 어디 있다고 그랬지? 민법. 그래서 제가 민법 제가 어저께 밤에 찾은 거야. 왜? 보여줘야 되지. 저 새끼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닌데. 근데 근거가 있어? 보여주려고. 그래서 민법이라고 검색을 하면 민법에 이제 법령이라는 민법에서 여기 민법 나오죠? 찾아보니까 99조에 있어요. 99조에 부동산과 동산 이렇게 나왔어. 그럼 부동산의 반대말은 뭐예요? 동산. 동산의 반대말은? 부동산. 맞죠? 되게 어려워 이게. 대답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자 보세요. 부동산이란 정의를 알면 걔가 아니면 동산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 동산은 자동차, 선박, 항공 이걸 다 쓰면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정의를 먼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정의를 해줬어요. 그럼 이 부동산이 아니면 뭐겠네? 그래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아예 써놨잖아. 그러면 이제 자동차, 항공기는 동산인 거야. 동산인데 부동산 학에서 볼 때는 동산이긴 한데 부동산하고 유사하게 하니까 얘는 중부동산이라고 정의를 다시 내린 거지. 근데 법률상 중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법률에서는 동산 이렇게 합니다. 이해됐어요? 학계론이니까 중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야. 학계론 있어요. 막 손가락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여우네. 동글동글한 애 있죠. 귀엽지 않아요? 볼따고 막 꼬지고 싶은 애 하나 있어요. 그럼 뭐야? 그럼 정의상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했고 이거 아니면 다 동산입니다. 그 주물종물에서 앞으로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정의를 먼저 준 다음에 내용이 쭉 나가는 것처럼 앞으로 공법도요. 이 법이 만들어진 재정 목적이 나오면 이 법에서 쓰는 용어 중에 요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해서 용어정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본문을 확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법은 다 그렇게 제정하게 돼 있어요. 이제 찾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사이트 이름이 뭐라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라고도 하는데 자기가 편하면 이제 들어가서 보시는 건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제가 공법하고 사법은 반대말이라고 했던 거 마무리하고 쉬어야 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웬만하면 50분 쉬고 할 건데 중간에 맥이 끊어지면 중간에 도망가서 안 와. 못 가게 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공법은 아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겠다. 약간 세 보이세요? 약해 보이세요? 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 하지 마 위반했어 벌칙 때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는 사인하고 사인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가 지나가다 얘를 때렸네. 그럼 때렸어. 그럼 때렸는데 치료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네. 1억을 국가가 해줍니까? 원인 제공자한테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죠.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 이거는 국가가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뭐뭐 규제하는 게 아니라 너가 얘 때리면 안 되잖아. 니네들의 문제는 우리가 사법에서 다루겠다. 그래서 사법은 저는 안 건드려요. 전 뭐만 건드려요? 공법만. 그럼 여기서 국가가 나를 규제하는 법이 공법이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건 사법인데 저는 이 문제는 다루지 않을 거고 요 문제만 다룰 건데 뭐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가지고 누가 이거를 이용할 때 건물을 가지고 뭔가를 이용하려고 할 때 요 규제하는 법들이 아까 330개 정도 되는데 우리는 몇 개 법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과 공법 합성어라고 그랬지 아까? 그럼 공법이 330개 정도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몇 개? 6개. 근데 그 6개 법에서 40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토지 관련된 게 26문제가 나오고요. 건축물과 직접 관련 있는 거는 14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건축법이라는 게 있고 주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국토계획법 있고 도시개발법 있고 정비법 있고 농지법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4개 법에서는 26문제, 2개 법에서는 14문제. 그럼 일단 꽈락이 아까 몇 점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건 알고 시작해야 돼. 40점을 넘으려면 16개는 맞춰야 된다.
16개를 맞춰서 평균 60이면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자격증 받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 아파트 보이세요?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이게 건축물이긴 한데 주택 중에서 30개 이상을 질 때는 건축법이 건드리지 않아요. 30개 이상을 한꺼번에 지면 주택법이라는 법으로 가버려요. 그럼 얘 한꺼번에 질 때 몇 세대 이상 적겠네, 이거. 3세대 이상 적겠죠? 그럼 얘는 무슨 법을 적용받아서 져야겠네? 주택법을 적용받아요. 얘는 주택법 받아. 그리고 일반적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기 이런 건물도 그냥 근데 한 동을 짓겠다, 이거 상가를 짓겠다 이런 것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건축물에 관한 법이니까 무슨 법 받겠네? 건축법 받아요. 그다음에 일반 건물이에요. 그리고 저기 산 보이세요? 산도 있고 밑에 농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농지 관련된 거는 농지법, 산지 관련된 건 산지관리법이 있는데 산지관리법은 법은 있으나 시험 범위 없는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 그리고 이건 우리 농지만 규제하는 법만 배울 거라는 거야. 그다음에 요거 지금 현재 바글바글하게 뭉쳐 있는 거 보이세요? 오, 확대해 줄까요? 오, 이렇게 몰려 사는데 요 집 한 채만 새 거로 짓고 요 집 한 채만 새로 짓면 이거는 정비가 제대로 안 되죠. 싹 몰아가지고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정비해야 되죠, 이건. 그래서 정비에 관한 법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잠실 주변에 집이 너무 없는데 주택을 좀 더 늘리고 싶어. 그럼 신도시 만들어야 되니까 도시 개발해야 되죠. 도시 개발을 이건 정비하는 거고 어느 땅으로 할까? 이 땅으로 하자. 여기 현재 개발이 안 됐어. 그럼 도시 개발 사업 해야 되니까 도시개발법을 배울 거야. 그럼 지금 법이 몇 개 나왔는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죠. 근데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한 법이라고 했던 법이 아까 있었는데 뭐 되게 길었어, 그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걔는 전국 토에 규제하는 거야. 전국 토지에 규제하는 거라서 일반적으로 전국 토지에 규제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인데 요게 12문제, 주택법하고 건축법이 7문제, 정비법하고 개발법이 6문제, 농지법이 2문제예요. 그러면 농지법 2문제를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어야 되는 거야. 이 국토계획법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되면 나머지에서 끌어올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법이 국토계획법인데 이거를 그동안 이제 우리 회사도 그랬고 예전에 회사들도 그랬고 지금 전 시중에 있는 회사들도 그런데 공법 강의를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 법인데 저거를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 없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문항수 보여줄 때 국토계획법 12문제 맞죠? 40문제 중에서. 근데 농지법이 차지하는 건 2문제밖에 없으니까 초록색밖에 안 돼. 피자를 먹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농지법 먹고 배고파 죽으려고? 먹으려면 국토계획법 먹어야지. 얘를 먹어야 배가 든든할 거 아니야. 최소한 저거 먹은 상태에서 나중에 한두 개씩 먹어야 어느 정도 배가 찰 건데 농지법 조금 먹고 주택법 좀 먹고 먹다 뱉고 막 이러면 이게 40점 못 넘어요. 그래서 요 16문제를 목표로 일단 40점 이상에서 6점 사이만 맞으면 되는 과목인데 80점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60점만 넘어도 돼요. 이거 보시면 최근에 제가 그 밴드에서 사람들이 쓰는 내용인데 보세요. 이분이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강의만이라도 빼놓지 않고 듣자는 생각으로 다짐으로 했는데 그것조차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덕분에 72.5로 가뿐하게 안정권 점수를 받았다. 자, 72.5라는 단어를 평생 받아본 적이 없거든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어요? 반에서 1등만 하신 분들이잖아. 우리 맨날 90점만 받다가 70점 맞으면 이제 엄마한테 죽었네 이랬잖아. 근데 72.5로 가뿐하게 합격했습니다 이러잖아. 잘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점수 60점인데 72.5를 맞은 거야. 대박이 나는 건데 이거. 보세요. 이번은 조윤희님은 타사에서 듣던 동차생이었는데 공법이 어려워서 제일 늦게 시작했는데 시험 포기하고 싶었을 때 교수님 만나서 진짜 너무 재밌게 그래서 몇 점 받았대요? 이게 여기 쓴 사람이 42.5점 받아서 합격했어요 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들 때문에 이들이 못 쓰는 거야. 쓰고 싶은데. 근데 70점을 썼다고 72.5점을 썼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고. 전 이걸 느끼라고 보여준 건데 왜? 그만큼 1년 동안 공부해보면서 70점이라는 점수를 못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걸 맞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쓴 거예요. 지금 말 이 뜻 이해되세요? 하나 더 볼까? 보시면 이게 양인데 그 조문량이에요. 민법이 1000개 조문 정도 되고 학계론이 조문이 아니라 내용이라 500 정도로 봐요. 근데 부동산 공법 같은 경우는 몇 조문이야? 3000 조문이에요. 공인중개사법 150개 정도 조문되고, 그래서 세법, 공시법 다 더해도 요거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럼 잘 보세요. 얘네들 양 다 더해도 얘보다 적죠. 이해됐죠? 그럼 공법이 양이 많은 거야, 내용이 어려운 거야? 둘 다예요. 내용도 어려운데 양도 많아. 근데 저거를 앞글자 따가지고 외운다? 옛날에는 먹혔는데 올해는 안 먹힐 거야. 이제부터는. 올해 시험 딱 보면서 느낀 게 난이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네가 발표했잖아요. 들었어요? 볼까? 그럼 여기서 결론 내리고 넘어갈게요. 자, 6과목 중에서 제일 양이 많은 과목이 공법이잖아요. 공법이 양이 많다 보니까 오늘 배우고 나서 다음 주에 왔을 때 사라지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게 공법이겠지. 얘는 요 주에 요만큼 보고 다음 주에 요만큼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공법은 이번 주에 이만큼 끝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 이만큼 끝내가지고 8주에 끝내야 된다고. 근데 얘는 8주를 이렇게 나눠서 끝내. 그러니까 누가 조금 더 많이 볼 확률이 높은 거네. 중개사법을 볼 확률이 더 많죠. 2번 본 게 잘 나와, 10번 본 게 잘 나와. 그래서 10번 본 게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쟤는 10번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략은 잘 세워야 돼. 나는 얘를 100점으로 목표를 삼겠다. 절대 하시면 안 돼. 저는 공법만 하세요라고 안 해요. 공법 선생님인데 왜 공법하라고 안 해? 하면 다른 과목에 피해 주니까. 피해를 안 주는 범위에서 합격하는데도 충분한데 공법만 자꾸 하려고 너무 재밌으니까 선생님 좋으니까 이게 그래도 하지 마. 이거는 명시하셔야 돼.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공법만 하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딱 며칠 해보니까 제가 좀 괜찮지 않아요? 웃자고 했으면 웃는 거야. 뭐, 난 체대가 좋아. 괜찮아, 좋아해. 괜찮아, 상관없어요. 근데 공법은 좋아할 수 없는 과목인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게 2차 과목인 거는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분들이 다 얘기했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할게요. 이건 1차인데 저는 이제 2차 중에서 여기 파트. 여기 파트에서 우리가 몇 점 맞으라고 그랬죠, 아까 얘는? 40에서 60 사이에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40점을 맞아도 어디선가 10점씩 받아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평균 60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공시 관련 세법은 60점대가 평균이에요. 얘는 평균이 80점대인데 여기서 20점을 줘야지 합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얘를 어렵게 내니까 줄 데가 없는 거야. 40점을 맞은 게 아니라 50점 맞았으면 10점만 받으면 되죠. 그럼 중개사법을 70만 맞아도 합격을 했는데 이번에 중개사법이 어려우니까 67.5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 모자란 거잖아.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 지금.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허투루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오늘도 중개사법 가서 공부하시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개사법 어렵게 되면 공법한테 줄 수 있는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략 잘 세워야 되니까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는 합격하고 여기 불합격하면 일단은 1차는 불합격하면 그 다음에 다 봐야 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1차를 합격하면 그 다음에는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2차만 보면 된다. 그거는 알고 불인이들은 그건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 공법이 2차 과목인데 지금 현재 상대평가로 바뀐다 이런 말이 3년 전, 5년 전부터 계속 있었다가 상대평가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60점만 넘어도 합격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야. 왜? 인원을 10,000명 뽑겠다 그러면 10,000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90점을 맞아도 내 앞에 10,000등이 있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능성이 낮아진 이유가 이번에 바꿨어요. 공인중개사 포화에 불법 유혹 빠지는데 시험제도 개편은 지지부진해서 23년 11월 11일이라고 써있죠. 11월 1일. 보이세요? 지난주 뉴스에 지금 현재 절대평가 유지하는 걸로 가닥은 잡았대. 국토교통부에서. 야, 상대평가로 하지 마. 절대평가로 가자. 대신에 상대평가는 안 하는 대신에 뭐만 조절하겠대요? 난이도만 조절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평가로 이제 국토교통부는 그냥 유지하기로 했고 저희는 그냥 절대평가로 갑니다.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에 좀 약간 중개업을 하다가 약간 문제가 생겼던 게 있었죠. 전세 사기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사전교육을 보통 32시간 받는 거를 150시간으로 늘리겠대요. 그래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그거를 얘네가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확대한 건데, 상대평가로 바꿔서 뭐 자격증 소지자 늘어나는 걸 제한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냥 절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네가 발표한 거고, 그리고 중개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점에 공감대를 이뤄서 난이도를 조절해가지고 취득자 수를 줄여가겠다. 올해는 뭐 만약에 합격자가 15,000명이 나왔으면 내년에는 난이도를 올려서 뭐 1,000명만 뽑아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점수에 내가 만약에 평균이 안 됐다. 그럼 못 따는 거죠. 시험을 쉽게 내야겠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약간 준비를 하셔야 돼. 또 실무교육은 원래 뭐 32시간 이내 하는데 지금 150시간으로 중개사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 바꿔놓을게요. 근데 국회의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공법은 결론 내고 싶게요. 아까 2차 과목이 실무와 관련된 과목이죠. 그래서 양이 많아서 어렵다고 그래서 내용이 어려워서 그래. 둘 다야. 근데 특히 양이 많은 것 때문에 더 한다. 그리고 300개의 여러 가지 법률 중에서 우린 몇 가지 법만 배울 거예요? 6개를 배울 건데 그걸 통치해서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 하니까 이제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뭐를 할 때 국가가 뭐 인허가를 받아라 규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6개 법을 배울 거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게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제부터 바로 수업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